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소속된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학교든 회사든 나라든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법, 규칙, 문화 등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처럼 모두가 법을 잘 따라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사내 규정이 있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득 우리는 법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최고법인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지 못하면 지키기도 어렵지만 또 누가 법을 어기는지도 알기 어렵겠죠. 우리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법. 이러한 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서혜정입니다. 작년에도 헌법재판소 팟캐스트 하면서 참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와 함께 팟캐스트를 채워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한 분 더 오셨어요. 3분이나 오셨습니다. 제 옆에는 작년에도 아주 익숙한 그런 얼굴이신데요. 예, 네.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희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많은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주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참 잘하셨어요. 네, 기억해 주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어떻게 좋은 기회를 다시 갖게 돼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또 더 알찬 내용으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는 아주 아리따운 미녀 한 분이 오셨어요. 아유, 과찬의 말씀이죠.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작년에 큰 호응을 주셔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설레는 마음도 있고 약간 긴장은 하겠지만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방송하셨어요? 아닙니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그리고 그 연구소에는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 미인분들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예. 않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데요. 옆에서 아주 네. 이렇게 세련된 조크를 하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 대학생 기자단 남장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헌법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과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 가치가 과연 왜 중요한 것인지 소통하고 고민해봤었는데요. 이렇게 팟캐스트 촬영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연구관님들과 헌법 그리고 오늘 주제로 우리가 다루게 될 어떤 네. 생명권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단순히 어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리허설 하실 때는 별로 긴장 안 하셨는데 물 한 모금 드세요.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떨리세요? 산소호흡기 좀 네. 이제 한 5분 지나면 네. 괜찮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는 마쳤고요. 이렇게 뵙고 보니까 뭐 아주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한 사연 먼저 듣고 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고 있다.
할머니의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꽤 오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셨는데 당시 할머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마음고생이 매우 컸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평소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당부해왔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할머니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평소 당부에 따라 의사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의 생전 당부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주세요. 물론 가족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가족들은 할머니 본인의 오랜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죽음을 맞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병원 측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고 해도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입장을 들어줘야 할까? 네. 오늘 연기자도 두 분이 오신 거죠? 아니, 그 앞으로 어떻게 네. 연기 지망해 볼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 박사님이신가요? 박사는 영어로 닥터라고 하죠. 의사인 척했습니다. 네, 두 분 연기 아주 훌륭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죠. 환자 본인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랜 뇌사 상태라든지 또 이런 비슷한 경우로 산소호흡기로만 삶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의료진도 가족들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생각 어떠신지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나 의료진 모두 보기가 참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른 방법 없이 산소호흡기에만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그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존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죽어가는 모습을 남한테 보인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게요. 또 가족들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안타깝죠.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흔히 이를 두고 이제 존엄사라고 이제 네.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존엄사를 지금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난 2009년에 지금 사례에서 나온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연명 치료를 계속 해오던 김할머니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 예. 이혜진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물론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그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 사연에서처럼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당부를 했었고 또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뭐 존엄사를 택한다고 해도 존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예. 우리 아들 역을 하신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할머니 본인이 죽음이라기보다는 그 생명 치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네.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좀 무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사실 죽음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어떤 존재적 특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하이데거도 그 죽음의 자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고 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큰 의미이긴 하지만 네. 그 할머니의 선택으로 봐줘야 되는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생명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무조건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꾸준히 요구를 했고 또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요 제 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또 여러 사람의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TV 보니까 돼지나 닭, 오리 같은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서 대량으로 매장할 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들었거든요. 가축도 그런데 사람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소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 더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할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 봐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상희 박사님. 뭐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떤 이유로 이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 네.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참 특이한 상황인데요. 또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헌법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일단 모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이제 사형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온 표현인데요. 이 생명권이라는 게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생명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생명권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자기 임의로 생명의 임의적인 어떤 중단을 하는 것 이거 자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정당하지 않다. 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그거를 뭐 정당하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할머니 사건에서 예, 본 것처럼 사실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어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다시 말해서 생명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네. 결국 모순 아니냐. 생명권을 한쪽에서는 보장하면서 그러게요. 죽을 권리를 보장한다. 네. 이게 사실 모순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 영역이고 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 역시 인간의 마지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삶의 또 다른 형태이다. 참 멋있는 말인데요. 예, 그런 전제 하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김할머니처럼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자기 운명 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 결정권 이렇게 부른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을 좀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한 가지 꼭 이제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네. 아무 때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예. 김할머니처럼 생전에 미리 그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여야 되고요. 또 의학적으로도 죽음에 임박한 환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는 것은요,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예전에 그런 영화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예. 존엄사, 안락사 등에 대한 논란, 이 논의는 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이혜진 박사님 알고 계시죠? 일단은 그 미국은 5개의 주에서만 의사 조력에 의한 존엄사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베네룩스 상국이라고 부르는 네. 벨기에, 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또 태국, 그리고 스위스에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이런 죽음을, 이런 존엄사를 네.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다른 나라들은 없나요, 이정희 네, 박사님? 그 밖에도 뭐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사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일본에서도 어떤 판례를 통해서 네. 연명 의료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독일이지 뭐 또 얘기가 될 텐데 네. 독일 역시 판례를 바탕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얘기할 때도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혜진 박사님? 네.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종종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네. 엄격하게 구분하는 입장에서는요. 먼저 약물 투입과 같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네. 또는 그 의사 조력에 의한 존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연에서처럼 그 인공호흡기를 뗀다든지 하는 그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서 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을 소극적인 안락사 또는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들께만 여쭤봐서 네. 할 말이 많을 텐데 한번. 아무래도 뭐 소극적인 안락사의 부분에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안락사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허용한다고 들었고요. 네.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돼지를 죽일 때 예. 그런 사람들도 어떤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적극적 안락사를 집행할 때 의사들도 아무리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도 많은 그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또 의사의 인권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좀 전에 이제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또 대체로 다 네, 금지를 금지시키는 하죠. 것이고 네. 네. 이제 사실은 살 날이 거의 지났는데 이제 연명하고 있는 분들 네. 기계적 장치를 빼면은 예, 바로 예. 네.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가 문제되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서 살인과 연결될 수도 있지 않나요? 법리적으로. 그럼요. 네. 그 의사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 존엄사가 추진되고 있는 나라도 그렇고 또 아직 허용되지 않은 국가들도 그렇고 찬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존엄사가 법제화될 경우 남용되거나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게 좋을까요, 이장희 박사님? 예, 아까 이혜진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생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제시된 경우 네. 이게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죽음에 임박한 환자여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살아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의사가 그러면은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의학적인 근거와 어떤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이 일단 기본적일 테고요. 네. 그밖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겠죠. 뭐 일본의 경우에는 뭐 연명 중단에 관한 특히 말기 환자에 대한 네. 연명 의료 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또 그밖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결국 그 가족들이 또 이제 살아 있으니까 가족들의 동의라든지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네. 과정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혜진 박사님. 예, 저는 뭐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그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의료진 여러 명이 그것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서 존엄사로 최종 결정난다 하더라도 네.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뭐 도구나 약을 적극적으로 뭐 처방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사연에서처럼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를 그냥 제거하는 정도까지만 네.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박사님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가 법제화된다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이나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법의 이념 자체에도 한목적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어떤 그 합의가 형성될 때 그리고 그것을 법제도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락사가 법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박사님 같아요. 박사님. 예. 박 박사라고 하죠. 네. 존엄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돼 있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성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히 존중을 받고 또 그 자체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사람을 뭔가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체외 수정한 수정란을 임신이 가능한 건강한 다른 여성에게 이식해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출산을 위해서 자궁을 빌려주는 여성을 대리모라고 하는데요. 대리모 역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제도화가 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장희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인간을 뭐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노예는 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단화해서 그렇죠. 그 인간을 완전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헌법적인 쟁점이라 한다면 아마 존엄성을 침해했다 이거거든요. 네. 뭐 비슷한 그건 사실 지금은 노예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네. 지금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모 출산 이것도 아마 여기에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 우리나라도 난임이라든지 불임 같은 것이 많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대리모는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해서 또 선택 가능한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거꾸로 불임 치료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대리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걸 사람들이 이제 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대리모 자체가 과연 오히려 존엄한 그런 인간의 존엄을 좀 보장하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만약에 가정컨대 어떤 여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대리모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그 존엄성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사람을 어떤 돈벌이 수단의 도구 물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인간을 철저하게 수단화했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자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성한 것인데 그러게요. 그거를 인간 생산의 도구화한 것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네. 예. 이혜진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대리모에 대한 어떤 그 제도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리모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규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족과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그 도덕하고 윤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중요시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네. 시족 사회 전통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씨바지라고 아, 네, 영화가 있었죠. 예. 예. 가게를 잇고 야한 영화 네. 보셨나요? 왜 웃으신가요? 모를 텐데. 예. 네, 그래서 분명 대리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법을 그 제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존엄사처럼 대리모도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실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지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일인데 네. 미국의 경우에 일부 주에서 이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뭐 그밖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네.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정부의 승인과 불임이라는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밖에 뭐 태국의 경우에는 뭐 대리모 출산이 가능했는데 워낙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화되다 보니까 최근엔 다시 거꾸로 금지됐다 이렇게 얘기됐도 합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 대리모를 합법화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밖에 뭐 러시아라든지 인도, 그루지아 이런 나라는 뭐 상업적인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어머, 있다 이렇게 어머. 좀 약간 네.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그런 면은. 그러게요. 아유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뭐 그야말로 대리모가 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기 공장이다라는 아유. 오명까지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리모 산업 규모 자체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어머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뭐 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간 그래서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뭐 일부 주에서만 허용된다고 했지만 네. 최근 어떤 제가 들은 뉴스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그게 3배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그래요. 그래도 그 국가별로 대리모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크게 보자면요. 유럽은 이런 잉태에 대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독일은 배아보호법이라고 해서요. 난자가 다른 여성의 몸에 이식되는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또 영국이나 캐나다는 돈을 받지 않는 일종의 자선과 봉사 개념의 대리모만 인정을 해서 실제로 든 비용만 그 지불할 수 있고요. 그 돈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영국에서 그 불임인 딸의 대리모를 한 여성이 화제가 됐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네. 아, 그 아직 뭐 이 문제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제가 인권법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오늘 주제가 딱 이 오, 대리모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따끈따끈한. 네. 수업 시간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대리모 문제가 아무래도 좀 현재 법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리모 제도에 관련된 법제도가 아예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한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친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그 아버지의 친권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지만 어머니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 다른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구에게 친권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그러게요. 있어서
당연히 또 상속이랑도 연결이 될 것이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법제도적 딜레마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뭐 이혜진 박사님 아직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아이를 네. 둘이나 출산을 해봤으니까요. 네. 그 아이가 잉태되어서 한 5개월 정도 된 막 꼼지락거리면서 태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엄마랑 교류를 하고 그렇죠. 엄마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그러면은 이 정말 진정한 엄마가 누구냐 이거죠. 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그 영화 소재로 많이 사용되던 예. 약간 뭐 씨바지 말씀도 네, 하셨고 네. 예, 하여튼 뭐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막장 드라마에도 그 항상 우리 네. 예전에 뭐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시대 뭐 그 이전 그쪽으로 가보면은 그 자손을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뒀잖아요. 네. 지금보다 더더욱. 그래서 그때는 그 뭐 아까 그 야한 영화 얘기보다는 그 씨바지라고 해서 네. 정말 그것이 뭐 법으로 허용되고 안 허용되고를 떠나서 그냥 문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씨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대리모라는 네. 개념이라기보다는 첩이나 뭐 제2의 다른 여성에게 네, 직접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사실 축첩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뭐 전통 좋은 문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있었던 사실적으로 네. 존재했었던 네, 그런 네. 예, 일들이었고요. 네. 지금 나오는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난자를 이용해서 다른 여성의 몸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아, 그렇네요. 예, 예. 아무래도 또 시바지 같은 거는 네. 신분이랑 계층을 좀 포함하고 있잖아요. 오늘 네. 아주 학생이 큰 거 배웠어요. 네. 재밌네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가족 제도 안에서의 그렇죠, 얘기지만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리모라고 하는 네. 거는 가족 제도 밖에 있는 네. 사람을 그렇죠. 이용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실제로 뭐 돈을 받고 네. 한다면 상업적인 대리모가 되겠고 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출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남장현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친권의 문제가 네. 누구에게 있느냐, 음. 친권이 누구에게 좀 더 네. 강하게 있느냐, 뭐 이런 네. 식의 네.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존엄사도 그렇고 대리모 출산도 그렇고 뭐 더 이상 외면하거나 또 무턱대고 막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자, 오늘 뭐 소감 한 말씀씩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벌써 네. 끝인가요? 예? 이제 좀 몸이 풀렸는데 이제 미래 벌써 박사님. 끝났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수업 시간에 책으로만 보던 인간의 존엄이 무엇이고 이런 네. 거를 좀 더 실사례로 박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또 헌법 가치에 의해서 이것을 논해 볼 수 있다는 걸 배워서 좀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기자 활동을 할 때도 오늘 배웠던 헌법 가치들, 헌법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우리 기자님이 보통 예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 이혜진 박사님 오늘 첫 시간이셨잖아요. 네, 아유 굉장히 떨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 어머, 기억이 전혀 잘 안 떠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덜까요? 제가 워낙 떨어서 이제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저 역시도요. 평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던 것을 이렇게 또 대화 형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아직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네. 대리모 문제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뭐 박사라고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 멘트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엄사든 대리모든 공통적으로 헌법의 근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또 실현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서 존엄사를 긍정할 수도 있고 또 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대리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이것이 또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순적인 네.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마다 또 시각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혀 정반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 제도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예, 우리 공감대를 다 같이 형성해 나가야지만 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뭐 처음이 아니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이쁜 박사님도 처음 배웠고요. 아니 세 번 보면 질리실 거예요. 이쁜데 말도 잘하고 좀 또 카메라 이렇게 클로즈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도 많으시고 뭐 박사님이니까 당연하지만 네. 예, 이상희 뭐, 박사님은 어떻게 예. 작년에도 하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날씨가 벌써 이렇게 겨울이 다 아 돼서 추워서. 예, 예. 몸이 1년 새에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몸이 추위에 좀 약해지셨어요. 약해졌고요. 화약체질. 예,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미리 몸 좀 만들고 와야 되는데 이제 좀, 예. 하여튼. 근데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과학 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또 존엄사도 사실은 인간이 나이가 들거나 병들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예.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대리모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좋은 어떤 뭐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생명윤리라는 관점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냐. 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생명윤리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충돌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래에는 머리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이식받은 사람이 그럼 그 전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네. 몸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기준으로 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머리를 아니고 이 머리요. 네, 머리 자체를 아. 그 정도로 이제 과학이 뭐 기술이 발달했다고 할까요?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게 윤리적으로 과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냐? 같은 사람이냐? 심지어는 예. 그런 그렇죠. 문제가 어려운 이제 문제는. 예. 네. 어머. 그래서 이제 그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그 밖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과학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 네. 또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전통이라는 것은 특히 윤리로 나타나는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허용해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것을 좀 붙잡아주고 네. 제지하는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존엄성에 맞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이런 윤리의 관점, 특히 여기서는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도 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예전에 웰빙이라는 것이 전 세계 문화처럼 퍼져서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어요.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삶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생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